노유진의 할 말은 합시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소설 제목도 있었죠. 근데 최근 정부 고위 공직자들을 보면 날개 없이 바닥으로 급속히 추락하는 것 같습니다. 권력 실세들의 잇따른 비리, 추문, 까도 나온다고 해서 거대한 양파 같은 정권이라는 농담도 나오는 판입니다. 정말 이 통제되고 견제되지 않은 권력이야말로 폭력이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분을 모셨습니다. 최근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에 관한 제정 법률안을 발의하셨고요. 정치 카페의 원조 진행자이자 다시 원내로 복귀하신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굉장히 새롭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아까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오셨어요. 네. 이 고위공직자 비리 이제 이름도 너무 길어. 비리수사처. 이 지난 7월 21일 날 발의하셨죠. 예. 네. 먼저 이렇게 뭐 청취자분들에게 오래간만에 또 인사 한번 하셔야죠. 예, 오랜만에 그 고향집 마당에 들어선 느낌입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네. 예, 오랜만에 우리 청취자들 뵙겠습니다. 네, 고향집 마당에 들었었는데 고향집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원래 그런 거죠. 뭐 집이라는 게 영구히 소유하는 게 아니니까. 한 살던 사람이 떠나면 또 딴 분들이 와서 또 그 집을 이어가고 이러는 거죠. 그러게 본래 이 등구분 소나무가 고향 선산을 지킨다고요. 예. 그거하고 이 말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대충. 나는 등표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정치 카페에 이제 100회나 하신 그 원조 진행자신데, 그죠? 예. 또 이렇게 본래 이제 제일 첫 회에는 유시민 작가께서 왔다 가셨고, 예, 그렇죠. 이제 두 번째로 노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예. 근데 특히 이 노유진의 정치 카페 이 세 분이 출연하지 않는데 이 시즌 2에 노유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불만을 토로하는 우리 팬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노유진을 직접 만나본 사람입니다. 충북 청주에 살고 계시거든요. 정말요? 예. 기자 중에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게 있을 수 있겠네요. 노유진 씨. 아니 제가 노유진 초기에 청주에 이제 강연 때문에 갔었는데 그때 한 분이 제가 노유진인데요 이러는데 그 노유진 한 분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좀 그 이름이 연상되는 그런 풍모를 지닌 분이 아니고 굉장히 이제 키도 저보다 크고 덩치도 저보다 크고 여성도 아니고 남성이었습니까? 예, 대형 트럭 운전사인데 그분이 정의당 당원이었어요. 또. 예,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사진도 찍고 이랬는데 요즘 잘 계실 걸로 생각되는데 노유진 하면 전 떠오르는 게 그분입니다. 예, 뭐 애초에는 뭐 그 진행자들 세 분의 그 성을 따서 만든 네이밍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또 이 노유진의 정치 카페라는 이름 자체를 그 브랜드화 하려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시즌 2도 이름을 정했으니까 좀 노여하시는 팬들께서도 좀 양해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20대 국회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요, 정말 시작하자마자 사건들이 워낙 어마어마하게 터져가지고 또 특히 이제 이 소수당의 원내대표로서 굉장히 힘든 일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벌써 일단 뭐 시작하자마자 상임위 배분에서도 문제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제가 그 원내대표를 맡으면서 첫 일성으로 우리는 투명 정당이 아니다. 존재는 하나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장 크게는 어찌 보면은 뭐 정의당만이 겪는 어떤 독특한 특유의 어떤 어려움도 사실 있습니다만은 그거보다도 지금 여소야대 국회라고 20대 국회가 출발했는데 여소야대가 실감이 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소야소가 아닌가. 사실 여소야대라고 하면서 이 야당들이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입으로 여러 가지 공약했던 바들 예를 들면 세월호 조사를 갖다가 보장하겠다거나
세월호 특조위 조사 기간을 늘려서라도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거나 백남기 농민에 대해서 청문회를 실시하겠다거나는 여러 가지 약속했던 일들이 많습니다. 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하겠다 뭐 여러 가지. 근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야권 공조가 대단히 형식적으로 신락같이 이어져가 공조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 공조의 공조가 위력이 있나요? 공조의 그 구체적인 모습을 본 적이 기억나오는데 한 번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제대로 힘있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고 그냥 이렇게 손을 잡는데 뭐 자세히 보니까 손가락만 잡고 있는 거 있잖아. 손을 확 이렇게 아귀를 잡는 게 아니라 그러고는 이제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좀 근본적인 쇄신이 필요하다. 야당이 야당답게 그것이 이번 4.13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여소야대를 만들어준 가장 강력한 어떤 배경은 야당다운 야당으로서 이만큼 지지해 줄 테니까 제9시를 하라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뭐 어떤 데는 거의 야당이지만 여당이 된 듯한 그래서 목 위 부분은 이미 여당이 돼 목 아래 부분은 아직 야당인 그래서 좀 야성을 회복하는 것이 야당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좀 필요한 덕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도 되지 않았는데 신락 같은 연결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을까요? 예, 저는 민의를 갖다가 대변하는 게 사실은 뭐 특히 국회에서는 또 각 정당들의 특히 야당들의 소임이라고 보는데 그보다는 어떤 정권 교체에 대한 어떤 자신감 내지 그와 관련된 어떤 경쟁심 뭐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바로 우리가 왜 당선되었는가 혹은 우리는 어떻게 당선되었는가 하는 걸 벌써 좀 잊어가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저는 생각보다 너무 빨리 있네요. 정권 교체의 자신감이라는 게 자기들이 잘해서 정권 교체의 자신감이 생긴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과 현재 집권 여당이 새누리당이 워낙 똥볼과 헛발을 해서 지금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도대체 어떤 근거로 자기들의 자신감이라는 겁니까? 노 대표님한테 뭐라고 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지. 지금 이제 저한테 뭐라고 해도 됩니다. 아니 이제 현장에서 제1야당이나 제2야당을 보면서 원내대표로서 이제 느끼는 그런 부분들 왜 그러냐면 그 대부분의 이 청취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쪽에서 잘해서 이번 총선을 이겼냐, 저쪽에서 워낙 못해서 이번 총선을 이겼냐라고 하면 후자에 가깝다라는 걸 누구든지 아는데 왜 총선이 끝난 지도 3개월도 채 안 돼가지고 또 저렇게 오만 방자한 모습들이나 그다음에 야권 공조라는 그 중추화대한 문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세월호 특조위 조사 기간 확장이라든지 백남기 농민 청문회라든지 위안부 문제 그 재구조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제1야당이나 이런 쪽에서 이 군소야당에게 이거 같이 합시다. 그 힘을 모아서 이래야 이게 통과됩니다. 이렇게 요구하고 군소여당 입장에서는 같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칼라가 잊혀지고 존재가 이렇게 덮여지니까 이제 뭔가 차별성을 갖다가 같이 하면서도 차별성을 드러내려고 몸부림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거꾸로 돼가지고 군소야당이 같이 합시다. 이렇게 되고 제1야당이 웬만하면 같이 안 하려고 이렇게 몸 빼려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군소야당이 정신적 제1야당이에요. 아니 그 한두 가지만 좀 아마 청취자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하는 문제 이렇습니다. 사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세월호 특별법의 문제는 어떻게 됐냐면은 법적으로는 그 법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른데 해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일단 새누리당은 끝났다. 6월 30일부로 끝났다라는 것이고 여기서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해결 방법은 법을 고쳐서 해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해석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통해서 기간이 연장되는 식으로 이제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합의가 지금 그 결렬된 것도 아니고 합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해당 상임위원회인 농해수위원회에 특별 소위를 그 산하에 설치하고 5명으로 이루어진 특별 소위에서 이 합의 활동 기간을 언제까지 보장할 거냐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물속에 있는 저 배를 건져 올렸을 때 조만간 뭐 한두 달 내로 건져 올리게 된다면은 그 배를 누가 조사하느냐
이제 그 조사 주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야권은 바로 세월호 특위가 그 조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럼 배 끌러올 때까지도 활동을 계속 하다가 배가 무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제 그 세월호 특위가 조사하자라는 것과 세월호 특위의 활동을 하다 빨리 중단시키려는 새누리당에서는 그것이 올라왔을 때는 특위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바로 농해수 국회 상임위원회가 조사를 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직 작성도 되지 않은 이제 결과 보고서를 갖다가 언제까지 작성할 것인가는 이런 세 가지의 쟁점을 가지고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이 협의가 완전히 무산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쉬움은 뭔가 정의당 같은 경우는 뭘 요구했느냐. 정의당은 아예 세월호 원포인트 국회를 갖다가 7월 국회로다가 열기로 하고 이걸 당연히 새누리당이 반대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 새누리당에게도 압박할 다른 이거 안 하면 추경 안 한다라거나 뭔가 이렇게 뭔가 말로는 안 되는 집단이니까 그래서 주먹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뭔가 정치적인 어떤 거래를 해서라도 압박을 가하면서 세월호를 관철시킨다거나 이런 좀 강력한 대응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네. 제안했었는데 뭐 우리 야권 내에서 그에 대한 견해가 일치가 되지 않아 가지고 오늘까지 온 겁니다. 강력하지 않은 대응을 해야 된다고 주장한 거예요? 다른 야권은? 뭐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데 사실 아무런 입장을 안 내는 거 아닙니까? 다른 또 1, 2 여당 이 부분에 1, 2 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하겠다. 뭐 정말 덮겠다. 가겠다. 뭐 제일 여당을 뭐가 어떤 딜을 했으라도 어떻게든 이 합의 테이블을 끌어오겠다. 뭐 이런 어떤 그 스탠스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좀 힘들어하고 있는 제가 볼 때는 좀 속수무책으로 상황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 사드 때도 마찬가지다. 사드도 마찬가지다. 이런 굵직굵직한 넘겨진 과제들과 새로이 등장하는 과제들에 대해서 좀 속수무책으로 그냥 흐르는 대로 흐르는 강물처럼. 그 지금 말씀 듣다가 보면 세월호와 관련된 물밑 교섭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언론에서 주목을 못 받아서 그렇지 정의당이 그 원포인트 국회를 제안했던 부분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존재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행이 되지 않는 게 방법론의 차이인 거잖아요. 네. 뭐 제일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도 세월호 특조 기간을 연장해야 된다는데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 거고 인양 이후에도 특조위가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걸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쪽은 전혀 기간 연장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내놓은 적이 없습니까? 어느 쪽은? 그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 뭐 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법을 고쳐서라도 하는 것은 새누리당이 완강하게 반대할 때는 아주 강력한 뭐 다른 수단이 있다면 몰라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법 해석에 관해서 뭔가 좀 더 나은 어떤 합의를 끌어내려고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뭐 20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참 안팎 앞에도 첩첩산중이고 참 뒤에는 깊은 강이 흐르고 참 이 소수당 대표로서 원내대표로서 굉장히 좀 힘드신 하루를 보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분은 말씀을 하시기를 뒤에 깊은 물이고 앞에 첩첩산중이 있대. 산을 보고 있나 보죠. 예, 본래 그 신립 장군이 이제 칼을 씻을 때 이야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 이른바 그 배수진을 친다 이런 말을 그럴 때 뒤에 물을 두고 이렇게 좀 장을만한 결심을 하셨으나 결과는 좋지 않았죠. 근데 그 배수진도 항우 이야기할 때 배수진인지 어떻게 또 여기서 신립 장군을 이야기하면서 배수진을 이야기하지? 네, 자 오늘 노회찬 원내대표께서 나오셨습니다. 오늘의 이 2부의 주제는요. 이제 최근 홍만표, 진경준, 우병우로 이어지는 고위공직자들의 어떤 비리나 의혹들. 뭐 정말 하루가 다르게 계속해서 새로운 사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고위 공직자들을 정말 견제하고 감시하고 처벌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이제 법적으로 국회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일단 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새로운 의혹들에 대해서 먼저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진경준 검사장이죠.
이분은 아예 뭐 또 넥슨 돈으로 뭐 가족 해외 여행을 했다. 뭐 이런 또 의혹이 추가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지금 한참 뭐 지난 한 보름 동안 그 나를 달구었던 우병우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가족 회사로 재산을 또 축소시키고 세금 회피 정황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그 일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좀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우병우 같은 경우는 민정수석 아니겠어요? 예. 이 부인과 내자매가 매입한 농지를 뭐 당연히 작용하지도 않았고 따라서 이제 이건 일단 농지법 위반 의혹이죠. 현행 농지법은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매입하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인 이 씨와 자매들은요 농업경영계획서 일부 고용 인력과 함께 스스로 농사를 지켰다고 적었지만 자매들이 아닌 골프장 직원들이 농사를 지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딴 그 직위도 아니고 민정수석의 이런 직계가족이 이런 일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게 요즘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 지금 말씀하신 세 사람의 이름을 아주 자주 듣게 됩니다. 네. 홍만표, 진경준, 우병우. 이분들의 특징이 공통점이 고위공직자이기도 하지만 네. 어떤 검찰의 어떤 엘리트 검사 네, 출신이라는 그렇죠. 점에서 네. 특히 두 사람은 홍만표 전 검사장, 진경준 현 검사장, 우병우 이 수석은 검사장은 아니었지만 아주 잘 나가는 고위 검사 출신으로서 어찌 보면 고위 검찰들을 인선까지 이렇게 감독하는 직책을 맡고 그렇죠. 있는 역할을 맡고 있는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이죠. 이게 각각 처음에는 독립적인 어떤 하나의 산처럼 등장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이 산들이 다 연결돼서 산맥을 이루고 있는 네. 그리고 가까이 다가설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자꾸 나오는 점입 가경. 예, 산이 깊어요. 예, 예.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홍만표 전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연 4년 동안 1년에 뭐 100억 이상의 어떤 사건 수임료를 올리는 가히 이 계통의 정관예우의 신기록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는 인물로서 사실 등장해서 처음에 별일 없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별일만 많은 굉장히 이제 그런 게 하나씩 둘씩 나오고 있고요. 진경준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재산 신고한 그 이제 100억이 넘는 재산 신고 내역과 또 그 돈이 어디서 났느냐 해명 과정에서 주식 투자해서 벌었다. 네. 이게 뭐 처가 돈도 아니고 또 물려받은 상속 재산도 아니고 현재 검사 시절에 자기의 돈을 갖다가 투자해서 주식 투자해서 벌었다고 하니까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네? 현직 뭐 합법적으로는 검사가. 도덕적으로는 지탄받을지 몰라도 네. 자기 돈을 가지고 자기가 했다면 괜찮은데 네. 알고 보니까 그 돈이 예. 자기의 돈이 아니었고 몇 번 거짓말을 했습니다마는 네. 결국에는 이제 옆구리 찔러서 받은 돈으로 예. 주식을 갖다가 또 이렇게 몇 배씩 뻥튀기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 실은 최소한 두 개의 언론사에서 조사 중이었어요. 예. 수개월 전부터. 아.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민정수석이 되면서 재산을 공개했는데 주로 이제 처가 재산이었지만 부인 네. 재산이었지만 어마어마하죠. 재산이 많게 이분이 이제 굉장히 재산 많은 집의 따님과 결혼을 한 거예요. 이분이 이제 소년등과를 해가지고 아주 어릴 때 그 검사가 20살이. 예. 되어가지고 잘 나가는. 그래서 뭐 제가 뭐 그런 그 결혼하는 어떤 배경까지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여하튼 그렇게 해서 처가 재산이 많았는데 일부 언론에서 상당한 그 의혹을 갖고서 각각 다른 루트로 파기 시작했던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조선일보가 그래서 이제 그 넥슨과의 어떤 그 빌딩 거래, 토지 거래에 의혹이 있다. 이거는 결국에는 진경준 검사장의 사건의 배후라고 연관된 배후인 이제 넥슨. 그 넥슨과 또 이렇게 또 연결된다. 이게 독립된 산이 아니다. 이러면서 그걸 터뜨렸는데 이걸 터뜨리니까 조사 중이었던 경향도 수개월 때 조사 중인 경향도 또 다른 건을 또 여러 건을 우수수과 관련된 건을 이제 터뜨렸어요. 몰래 변론. 예. 몰래 변론 등 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막 산이 산맥이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우병우 수석은 뭐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고요. 또 박 대통령은 뭐 대통령선 또 공개적으로 또 수석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될까?
그렇죠. 예. 대통령께서 사실은 그 사드 문제에 관련해서 불필요한 논쟁을 하지 말라라는 한마디를 사드 배치하는 장소로 성주를 발표한 바로 그 다음 날 불필요한 논쟁 하지 마라. 예. 이렇게 쓸데없는 논란이라고 생각해요. 하고 몽골에 갔죠. 네.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오랜만에 방한하고 첫 말씀이 사드와 관련된 얘기처럼 보이는데 실은 그 사이에 터졌던 우병우 수석을 덮는 듯한 그래서 그게 중위법이냐 아니면 어느 하나만 얘기한 거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부담스러운 청와대에서는 중위법 아니다. 사드만 가리킨 뜻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고난을 벗삼아 당당히 소신을 지켜가기 바란다. 아름다운 말이에요. 예, 말은 참 아름다운 정말 말이에요. 말은 아름다워요.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 시작 때부터 이미 그 참 유독 심각해요. 고위공직자 윤리 문제들이 뭐 잘 시작은 이제 그 문창극 총리 후보자부터 시작해서 뭐 또 성파문을 일으킨 이제 윤창중 대변인 뭐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까지 정말 그 정말 한 분기가 멀다 하고 그래서 흔히 뭐 조선일보나 이런 보수적인 언론마저 정말 그렇게 사람이 없냐. 도대체 이런 재산 문제가 불법적이지 않고 자녀 그 군 문제가 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도대체 이놈의 당에는 이 집권 여당 뱅크에는 하나도 없는 거냐라는 자조가 나올 만큼 굉장히 심한데요. 이게 왜 특히 이번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걸까요? 아무리 막아도 정말 끊이지 않고 지금 정권 말기까지 갈 것 같은데요. 우리가 좀 멀리서 떨어져 보면은 고위공직자 문제가 끊임없이 부정비리의 어떤 그 발화점 진원지처럼 이제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제 정부나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도도 굉장히 높고요. 사실은 국회도 거기서 뭐 크게 벗어나 있지 않은데 저는 나무도 봐야 되지만 숲도 보고 다 같이 우리는 봐야 되는데 하나의 흐름이 있다. 가장 핵심적 흐름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특히 이번 사건에서 확인되고 있다라는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홍만표 그다음에 뭐 우병우, 진경준 다 고위 검사 출신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좀 더 우리가 집중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검찰이 이제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것은 노무현 정부 때였어요,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도 그랬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부닥쳤던 게 뭔가 하면은 검찰의 대통령 길들이기에 맞서는 장면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막가지 하는 거지요라는 발언이 나왔던 그 검찰과의 대화. 그 대화가 왜 필요했습니까? 법무부 장관을 갖다가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발감들이 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는 잘 안 되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섰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이제 간이 배 밖에까지 나오기도 하는 그 일련의 검찰들은 뭐냐라는 거죠. 검찰이 점점 우리 한국 사회에서 권력층 내에서도 괴물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 유래가 어디냐, 기원이 어디냐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과거의 군사 정권들, 특히 이 독재 정권들 중에 박정희 정권은 중앙정보부를 통해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걸 그 법을 갖다 넘나들면서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자기 독재 정치를 관철시켰는데 그러다가 중앙정보부 부장한테 그 중앙정보부 최고 책임자한테 암살당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11.6 사태인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 들어선 독재 정권은 중앙정보부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이어받는 전두환 대통령이었으니까 박살 내면서 뭘 키웠느냐. 그래서 안기부로 바뀌었죠 그때. 예, 그건 이제 중앙정보부를 안기부로 하면서 거의 무력화시키면서 보안사를 키웠어요. 그래서 그 전두환의 7년은 보안사를 통한 통치였습니다. 보안사를 통한 통치였는데. 근데 이제 문민화되면서 이제 노태우 그다음에 이어서 특히 YS, DJ 두 정부가 들어서면서 둘 다를 갖다가 이렇게 무장해제시켰습니다. 국정원도 무장해제시키고 보안사도 무장해제. 그러면서 그 결과로서 커진 게 검찰입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검찰은 안기부에서 이렇게 기소, 불기소, 뭐 형량 얼마 정해주면 그거 심부름 받은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한때는. 근데 이제는 그게 커져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커졌냐면은 정권이 검찰을 갖다 다스리는 게 아니라 검찰에 의해서 정권이 농락당하기도 하는. 한편으로는 충성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있는 권력을 갖다가 활용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물러나는 권력을 갖다가 자기의 어떤 그 입신양명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검찰이 지금 검찰의 차관급이 예를 들면 지금 경찰이 11만 명이 넘는데 경찰에서 차관급은 1명입니다. 경찰청장. 검찰의 지금 차관급이 48명이에요. 장관급인 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빼고 법무부 차관 빼고 48명의 차관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부에 지금 한 부처에 차관급이 48명씩 있는데 여기밖에 없어. 검찰밖에 없어.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괴물처럼 돼. 물론 검찰을 우리가 다 비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중에는 정말 정의감과 사명감을 가지고서 국민의 편에 서서 열심히 공직자로서 뛰는 검찰이 더 많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일부 엘리트 검찰들 이 늘 문제가 되고 있고 사실 그래서 대검 중수부도 없앤 겁니다. 대검 중수부라는 것이 그 갖고 있는 힘이 뭔가 하면 기소권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기소하는 거는 극히 일부인 것이고 더 무서운 거는 내사권. 늘 내사를 해가지고 각종 정치인 무슨 재벌 이런 데 대한 비리를 다 갖고 한 보따리 갖고 있으면서 다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지금쯤 이 수사가 필요할 것 같다. 지금 정부가 공경에 처했는데 어떤 일 때문에 무슨 마약 사건이 필요한 것 같다. 뭐 하여튼 그러면 창고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 그거 딱 터뜨리는 이런 걸 가지고 기획을 잘한다. 그래서 검찰 인사할 때 보면 기획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무 감각이 뛰어나고 기획통이 그런 기획통이었군요. 다 이런 건 거예요. 수사의 기획통이 아니구나. 근데 이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쨌거나 우병우 수석에 대한 그 검찰 수사는 뭐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잘 안 될 거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잖아요. 누가 하겠어요? 아니 보니까 서울중앙지검 조사 일부에서 맞는데 조사 일부 지휘하는 노승권 1차장은 친구더라고요.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 그러면 이제 수사 잘 못하는 거죠. 제가 뭐 무슨 그 우병우 씨 관련한 기사들을 쭉 보니까 이분이 성격이 세가지고 그 사람하고 잘 못 지낸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그 똑똑한 맛에 살고 청와대 그 수석 중에 김재원 정무수석, 그 박 대통령 복심이라고 중국 가서 만세 부르고 그랬는데 정무수석으로 그 바로 왔었던 그분하고도 84번 같은 동기인데 무시한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곧이 늦게 붙었다고. 그래서 곧이 늦게 붙었다고 무시한다고. 그래서 그럼 그 친구분이 좀 이렇게 안심을 품고 더 열심히 수사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던데 아무튼 수사는 잘 안 될 거고. 근데 그 전에 일단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뭐 국회 안에 분위기가 대통령이 이렇게 강력하게 뭐 실드를 치고 있는데 뭐 여권 일각에서도 부담되니까 물러나는 게 맞다. 그리고 또 꼭 죄가 있어서 물러나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시던 사람들 중에는 그런 이제 합리적 의심 의혹의 대상이 된 경우조차도 바로바로 자기는 이제 결백하다고 얘기하면서도 그 결백할 입증을 갖다가 오히려 물러나서 하는 것이 대통령에도 덜 타격을 주는 것이다라는 뭐 일종의 충정에서 물러난 경우들도 여러 건 있었죠, 사실은. 대표적인 사건이 이번에 우병우 사건 터지고 나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자기가 문화부 장관 할 때 자기의 친조카를 그 사칭하면서 한빛은행 대출 사건을 그 뒤집어 엎어놨던 이제 그 사건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검찰 조사받고 국정감사 받고 결국 이제 무죄로 그 확정되고 다시 청와대로 복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언론에서 집중타가 그 언론으로부터 집중타를 맞으면서 문화부 장관직을 내려놓고 그 검찰 조사와 국정감사를 받았다. 그래서 니도 빨리 내려와라라고 이제 페이스북에 적어놨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정무적 책임인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정무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지금 선언을 한 상황이잖아요. 아니 뭐 그분은 그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수사하고 나서 그 노무현 대통령 그 돌아가시고 나서도 나는 법적으로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기본적으로 반성은 잘 안 하는 분인 것 같고. 근데 그래도 그런데 책임은 제가 볼 때 이 사람이 그 대통령의 뜻이 이건 이제 이 선에서 일단은 갈아야 되겠다. 라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대통령이 갈고 싶은데 본인이 버티는 건 아닐 것이고.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휴가 끝날 쯤에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 상황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게 봐야죠. 자, 그래서 이제 노 의원께서 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에 관한 재정 법률안을 지금 이제 제출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이 뭐 줄여서 공수처 하라고 하면은 이게 사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찌 보면은 그래도 한 지난 90년대 말부터 거의 한 20년 정도의 어쩌면 역사를 갖고 있는 이런데 일단 그 법안 내용을 먼저 한번 좀 간략하게 브리핑을 해주시죠. 예, 우리나라에서 뭐 특별검사 제도가 도입돼서 이제 실질적으로 특검이 임명된 것은 온로비 사건 시작입니다. DJ 시절 김태정 법무부. 예, 그렇죠. 사실 어쩌면 민주화의 산물이 특검 제도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특검을 아예 상설로 하자라는 주장이 꾸준히 있어 왔고요. 그 다음에 공수처를 만들자는 주장도 있어 왔는데 그런 오랜 한 20년에 가까운 논의 끝에 만들어진 게 지금의 제도입니다. 이미 실행되고 있는 제도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대통령과 수석 비서관들을 갖다가 대통령 친인척과 수석 비서관을 갖다가의 비리 등을 다루는 특별 감찰관 제도라는 것이 지금 실행 중에 있고요. 아, 그런 게 예, 또 하나는 예, 있어요. 2015년도에 통과된 제도 특검. 그러니까 특검 제도를 먼저 입법화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특징은 뭔가 하면은 특검은 평소에는 없는 거예요. 특검이라는 어떤 개인과 기구는 평소에 존재하지 않고 그 제도, 룰만 이제 입법화 시켜놓고 있다가 필요할 때 국회의장이 필요하다고 국회의원들이 이제 필요하다 판단되면 국회의장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해가지고 그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선택해서 이제 특검이 가동되는 그런 제도 특검이 여야의 어떤 합의로서 지금 이루어져 있는데 이번 사건과에서 드러나는 게 뭔가 하면 특별감찰관 우병우 수석 지금 조사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거는 예정되어 있고 예상된 일이거든요. 아니, 특별감찰관 제도는 만들어지긴 했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실제로 누구를 감찰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걸로 이번에 법사위에서 보고가 되었고 그러자마자 이 큰 건이 생겼는데 여전히 감찰을 못하고 있는 본인은 필요하다고 감찰관은 얘기는 합니다만은 의미 있게 진행되고 있지가 않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도 보면은 그 서울중앙지검에 이제 그 사건이 맡겨진 것처럼 특검도 발동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사 발동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돼서 제대로 수사될 수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까지 이 공수처 안인데 과거에는 이제 이 공수처라는 게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의 약칭입니다. 고비처라고 부르기도 하고 공수처라고 부르는데 요즘은 용어가 이제 공수처로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하고 그럼 과거에 이야기했던 상설특검하고 뭐가 다르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상설특검의 요즘 명칭이 공수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참여정부 때 정부가 낸 공수처안이 있었어요. 그 공수처안은 독립적인 기소권을 갖지 못하는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서 수사 정도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거와 혼동을 좀 피하기. 그 한도 당시 그 한도 새누리당이 반대해서 한나라당이 반대해서 안 됐던 거죠. 그때 뭐 유승민 의원, 뭐 정두원 의원 전부 다 반대. 그런 사람들이 다 반대해서 결의안 내고 그랬었죠. 그럼 그 기소권도 없는 그 공수처도 반대했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 근데 지금 제가 낸 이번에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는 뭔가면은 기소권도 갖고 수사권도 갖는 완전히 독립적인 기구이고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 친족과 그다음에 국회의원 그다음에 법관과 검사 그러니까 이제 고위법관 고위검사가 아니라 모든 법관과 검사 그리고 관계되는 이제 그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보통 이제 나머지 공직자는 2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범죄 중에서 주로 부패와 비리에 관련된 그런 법 위반 그리고 가족이 연루돼 있으면은 가족까지도 수사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법입니다. 그럼 이 공수처의 특별 검사는 이 법안에 의하면 어떻게 임명됩니까? 기존의 검사 중에서 뽑는 건가요?
기존의 검사도 대상이 될 수 있고 네. 검사 아니지만은 15년 이상의 어떤 법적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공수처 처장, 네. 10년은 그 차장. 5년 이상이면은 특별 검사가 될 수 있는 걸로 해놨고요. 네. 결국에는 이 공수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구이지만 그래도 임명은 누군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약간의 뭐 좀 타협적인 부분이 있긴 있는데 결국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하되 대통령이 아무나 임명할 수 없게끔 국회의 인사청문 과정을 거치고 국회의 동의를 받는 그래서 국회에서 2분의 1 이상 찬성하지 않으면 임명이 불가능한 동의를 필수적으로 거치게 만드는 견제장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2명 중에 1명을 임명하고 그리고 그 임명된 사람이 청문회에서 국회의 동의를 2분의 1 이상 받아야만 가능한.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은 야권이 동의 안 하면 새누리당만 가지고는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해도 새누리당만 가지고는 이제 임명이 안 되는 국회 동의를 못 얻으니까 그런 몇 가지의 견제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죠. 사안에 따라. 아니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이제 이게 상설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설로 만들어지면 뭐가 되냐면은 일단 예방 효과. 예방 효과가 강력하게 발동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뭔가면은 여기에 이제 각종 고발이나 고소 이런 게 막 들어갈 거 아니에요. 들어가면 그거 가지고 내사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몹시 바쁜 조직이 될 것이다. 인지수사 할 수 있는 거죠. 인지수사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내사가 가능하게 하는. 저도 이제 법사위에 과거에도 4년 있었습니다만은 검찰이 자신이 갖고 있는 검찰권 중에서 가장 큰 무기로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은 고위공직자와 재벌 등에 대한 내사권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무기를 갖다가 생산해내고 이걸 가지고서 필요할 때 이렇게 쓰는데 저는 이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만을 다루는 이걸 전담하는 그러나 독립적인.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 대검 중수부가 이걸 담당했어요. 그런데 하도 대검 중수부가 이걸 편의적으로 이 권력을 갖다가 활용했기 때문에 대검 중수부를 없앴는데 대검 중수부 없애고 생긴 게 뭔가 하면 훨씬 더 무력한 제도 특검 그리고 일 안 하는 특별감찰관. 과거보다도 더 감시망이 지금 더 느슨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중수부마저 그런 핑계를 없애버린 거죠, 뭐. 눈에 가시 같은. 지금 이거는 소속이 그러면 대통령 직속 기구로 일단은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임명 절차는 필요하기 때문에 집행기구로서 이게 뭐 선출직이 아니니까 임명 절차가 필요하니까 임명을 갖다가 3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다 관여하게. 입법. 공수처가 과거에도 있었으면은 삼성 엑스파일 사건도 거기서 담당하는 거죠. 달라졌을 것 같아요. 당연히 아쉽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소 독점주의를 이제 깨는 제1 사례가 되겠네요. 이미 지금도 이제 그 기소 독점주의에 대해서는 온전히 이거는 신성불가침으로 지켜져야 된다는 견해는 소수기 견해입니다. 그리고 특검이 사실상 그걸 제한적으로 일시적으로 대행을 해오기도 했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기소 독점주의는 깨지는 거고 지금 제왕적 대통령도 문제지만 거의 제왕적 검찰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이 사회적 견제가 이런 방식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새누리당에서 나온 입장을 보니까 초법적 발상이다라고 지금 하면서 다시 새롭게 또 언론 플레이를 시작한 것 같아요. 초법적 발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초법적 범죄들이 지금 넘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법 가지고는 안 돼. 기존 법을 넘어서는 법이 요구되고 있는 거죠. 그럼 기존에 있었던 이제 특검, 그것도 이제 상설 특검과는 이 공수처는 어떤 차별이 있습니까? 19대 국회에서 만들려고 했던 당시에 정의당이 만들려고 했던 상설 특검이 바로 이 공수처입니다. 이름만 바꾼 것이 이제 같습니다. 이번에 통과될까요? 여소야대를 왜 만들었습니까? 그럴까요? 이런 걸 통과시키라고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 안은 그러면 과반 이게 법이 만들어져서 불편한 사람은 고위공직자, 특히 부정비리의 의혹이 있는 고위공직자 말고는 다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김영란법도 보면 참 그 구찬 사유를 들어서 무슨 우리 농민들의 농산물 판매 실적이 저하한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저는 잘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받아 처먹었나 보죠. 아니 지금
뭐 100만 원, 200만 원짜리 그 한우 세트 선물하는 사람, 선물 받는 사람, 특히 공직자 100만 원, 200만 원짜리 한우 세트도 있어요.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예. 저도 그리고 여의도에 나도 한번 받아봤어요. 여의도 고급 한우집에 저녁에 가보십시오. 3명이 제대로 먹으면 100만 원 금방 넘기는데.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가보신다고요? 어떻게 하세요? 예? 어떻게 하세요? 제가 모르는 게 있습니까? 동의. 아니 40만 원 내본 적이 있는데 100만 원은 아니 요새 저도 모르는 게 있다는 걸 이제 간혹 발견이 되는데 예. 그런데 저는 그런 선물을 막는다고 해서 우리 농가들이 위축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거 좀 안 팔리면은요 한우값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럼 더 많은 국민들이 싸게 한우를 더 많이 드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농가도 좋은 거죠. 근데 그건 그리고 너무 뻔한 얘기인데. 그리고 뇌물을 허용해야 그 나라 경제가 돌아간다면 그 나라 경제는 좀 안 돌아가더라도 심각하게 수술해야 되는 맞습니다. 거죠. 근데 그런 것 자체가 하나의 근거가 된다는 근거로 이렇게 이 보수 언론에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딴 이야기인데 정의당에는 농해수위 소속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현재로는.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농촌이나 어촌 출신 그 배지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그 나름대로의 이 고민은 있을 거 아니에요. 있겠죠. 네, 그리고 당장 제가 통영 출신인데 멸치가 통영은 거의 선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죽방 멸치 특히 비싼 거. 죽방 있는 거는 통영에서 안 하고 저 남해에서 하고 좀 아무데나 끼어들지 말라니까. 그래서 이제 멸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통영이나 남해나 옛날 YS 같은 경우 멸치 선물로 그 정치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판로가 순식간에 막힐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제 그제 통영을 갔다 왔어요. 예, 저는 뭐 걱정 없다라는 뜻은 아니고 이 법은 사실은 공직자 물론 언론인과 교원들이 포함됩니다만은 그에 대한 선물만 못하게 하는 것이지 민간인끼리 선물하고 기업인끼리 선물하고 뭐 이런 선물은 다 허용되는 거거든요. 허용되기 때문에 그 일부의 그 판매 어떤 애로가 발생할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저는 우리 사회의 어떤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사회가 이거로 인해서 얻는 득과 이로 인해서 얻는 실을 갖다가 비교해 보면은 득이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그 농수산물 선물이 전체 농업이나 수산업을 위축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서 김영란법 대상을 보면 뭐 교사 빼고 그다음에 언론인 빼고 그는 교사나 언론인을 포함하는 게 저는 무리라고 생각하고 국회의원도 빠져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은 안 빠져 있습니다. 이게 오해인데. 일단 요요하기까지만. 그러면 숫자로 치면 전체 1,000명에서 한 2,000명 정도가 핵심 대상이고 그 외에는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논의를 할 때 수산업이나 그 농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주장들이 좀 더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타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구체적으로 대상이 3만에서 5만 이런 식으로 던져버리면 타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3만에서 5만이면. 근데 정확하게 이것들을 좁히고 그다음에 10만 원짜리 이상 선물을 받는 사람이 한 몇 명 정도 되는지를 합해 보면 제가 보기에는 큰 타격이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그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거하고 비슷한 생각인데 이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없이 계속해서 막연하게 3만에서 5만 정도가 김영란법의 그 대상이다라고 잡으니까 이건 타격이 오는 거죠. 좀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네. 있고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그냥 막 선동하듯이 경제 절단난다는 식으로 가고 있는 데서는 참 동의하기가 어렵고 좀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좀 부패 지수가 우리보다 낮은 우리가 좀 닮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나라들 보면은 거의 우리 3만 원, 5만 원 그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선물들을 제한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럼 그 나라는 뭐 멸치도 안 먹고 한우 적게 먹을지 몰라도 그 나라도 치즈가 있을 것이고 뭐 소세지도 다 있을 텐데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특히 이제 그 교육 현장에서 그런 금물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영란법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다면 그 법은 좋은 법이다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부패가 얼마나 만연해 있고
그 정부에 대한 신뢰,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 사법부에 대한 신뢰 이런 거 보면 OECD에서 가장 낮은 편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고치려면은 우리가 현재까지 익숙해 왔던 것들로부터는 불편해져야 고쳐지는 것이지. 우리가 별 불편하지 않는 법 만들면 그 법이 효과가 없다는 것이 바로 저는 입증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에서 이제 청년층들이 이 법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지지를 하고 있잖아요. 네. 충분히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들이 이 댓글을 달거나 글을 쓰는 거 보면 우리는 4,500원에서 그 5,500원짜리 전심 먹는다. 너는 왜 5만 원에서 50만 원짜리 전심을 먹냐 이야기거든요. 즉 이미 50이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한정식집이나 일식집을 찾아가고 횟집을 안 간단 말이에요. 횟집을 가면 한 4명 가가지고 7만 원짜리 회 한 사람 시켜놓고 먹을 수 있는데 일식집을 가면 1인당 7만 원짜리를 먹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분노들을 사례를 들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횟집을 한번 가기 위해서는 한 달이나 두 달 큰 행사가 있을 때 생일 잔치라든지 뭐 누가 상 받았다든지 누가 장학금 받았다든지 하는 행사가 있을 때 횟집 가는데 왜 일상적으로 일식집을 가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5,000원에서 500원, 1,000원이 비싸서 판단을 하고 선택의 갈림길에 서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자꾸 기성세대들의 일정한 그 권력을 진 자들의 기준 속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 3, 5, 10이라는 그 개념이 너무 적은 개념이지만 일반 그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3, 50은 엄청나게 큰 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의하시는 거죠? 그럼 당연히 동의. 아니 그래서 이제 좀 더 그 기성세대들이나 그 기성 언론들이 김영란법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쪽 입장에서 제가 이제 그 원내대표께 다시 이야기를 이제 이 공수처 이야기로 돌아오면요. 해외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령 이런 고위 공직자들만을 위한 특별 감찰 기구로서 가장 뭐 좀 유명한 돋보이는 사례는 미국입니다. 네. 미국은 이제 이 특별검사 제도가 제일 먼저 만들어진 나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나라가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보여왔던 이제 여러 측면들이 사실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1972년도에 그 2년부터 1974년까지에 걸친 워터게이트 사건. 워터게이트 사건이 이제 사실 그 당시 닉슨 대통령이 대통령 두 번째 당선되던 그 선거를 앞두고 상대방이 어떤 민주당의 어떤 괴한들이 가가지고 밤에 막 그 사무실 뒤지다가 이제 잡힌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자체도 문제였지만 이 사건을 덮어버리는데 당시 백악관과 그 닉슨 대통령이 그 연루가 됐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닉슨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리니까 스스로 사임을 해버렸는데 이때 미국은 특검 제도가 있었는데 그때 특검을 갖다가 누가 임명하는가 하면 미국은 특검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현직 대통령이 위기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비리 이제 이걸 덮는 의혹을 샀는데 현직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 그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특검,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 수사를 위해서 특검을 갖다가 검찰로는 수사가 안 된다, 특검이 해야 된다니까 유명한 그 제야 법조인을 갖다가 특검으로 임명했어요. 콕스란 사람을 임명했는데 그 사람이 제대로 칼을 갈아가지고 사건을 수사하게 되니까 닉슨이 법무부 장관 보고 임명권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으니까 저 사람 해임시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법무부 장관이 나 해임 못 시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목을 잘랐어요. 목을 자르니까 그 다음에 차관이 그 권한을 가지잖아. 법무부 차관에게 현직 차관에게 저 검사 해임시켜. 이 차관이 나는 못합니다. 하니까 차관도 해임시켰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차관으로 임명해가지고 이 사람한테는 임명할 때부터 조건이 있었겠죠. 조건이 있었는데 뭐 뒷설에는 이 말 잘 들으면 나중에 대법원 판사까지 추천할게 뭐 이런 게 있었다 그러는데 이 잘라서 나중에 들어온 법무부 차관이 그 콕스 검사를 해임시킵니다. 이런 파행이 있어가지고 물론 결국에는 이 모든 닉슨의 저항이 무위로 돌아가서 닉슨도 사임하고 말았지만 이 사건이 끝난 후에 미국에서는 아니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일 때 대통령이 저 특검을 갈아치우라고 법무부 장관을 잘라버리면은 결국에는 특검의 독립성이 보장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반성이 생겨가지고 그 제도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특검을 누가 임명하냐. 법원에서 임명한 3명의 그 깐깐하기 짝이 없는 원로 판사들 3명이서 특검 임명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특검 그 선임위원회 같은 게 있나 보네요. 특검 뭐 선임 꽝가 그 항소법원에 연방 항소법원에 그걸 설치해가지고 거기에 3명의 법관이 이제 임명돼 있는 거야. 늘 임명돼 있어가지고 필요할 때 특검 필요할 때 그래서 그 3사람이 논해가지고 한 명을 하니까 대통령이 개입할 여지가 원천봉쇄가 된 거죠. 원천봉쇄가 됐는데 이 제도를 한 20년 정도 미국에서 실시하다가 그러니까 미국이 그만큼 어찌 보면 고위공직자 비리가 우리보다는 적다는 거죠. 이 그 특검이 별로 임명 안 되고 계속 놀았어요. 네. 특검 하는 일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없어가지고 예산 많이 쓴다 하는 일은 없고 20년 동안 20건 정도 다루었나? 1년에 한 건 정도 다루면서 예산은 엄청 돈이 나가니까 기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제도를 갖다가 다시 바꿔가지고 거의 원위치 이제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했는데 여야가 아무 말 없이 넘어간 걸로 보면 법무부 장관이 임명해도 그렇게 대통령의 의중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독립적인 뭐 공수처 같은 기구가 확실히 예방 효과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20건이 그 잘못을 원래 그 기구가 없었으면 했었을 사람이 이게 그렇죠. 눈치가 보이니까 안 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한동안은 굉장히 바쁠 것이고 그 바쁜 시기가 지나면은 굉장히 한가할 수도 있다. 그만큼 그 효과가 있을 꽃보지게 되겠네요. 근데 이제 과거에도 이렇게 그 이른바 뭐 이 새누리당, 한나라당 이쪽에 이런 공수처 자체를 굉장히 하여튼 뭐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늘 반대했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이번 국회에서 지금 이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드디어 이런 거 하라고 여소야대가 만들어놨는데 이번 국회에서는 정말 가능할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하도록 만들어야죠. 이게 저절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이게 가능하려면 걸어야죠. 뭐 과반수만 넘으면 이 공수처 설치가 가능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실 국민들은 환영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히. 아직까지 공수처가 뭔지 왜 그런 게 또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정권에서 정당들이 해야 될 일이 그런 일이죠. 국민들에게 이게 필요하다. 사실 우리가 그 소방서 신설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방화범밖에 없잖아요. 네. 그것도 연쇄 방화범 이런 거 소방서 싫어할지 몰라도 아니 소방서 만들겠다는데 왜 일반 국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수처는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우리 공직 사회를 갖다 더 맑게 밝게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론과 그다음에 국회 내에서의 어떤 다수의 힘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이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 공수처 같은 걸 확실하게라도 하나 만들어 두는 것이 다른 시시껄렁한 일 뭐 20개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런 판단에 좀 일치를 해가지고 힘있게 밀어야죠. 네,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 아니 근데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공동 발의는 몇 명이나 했습니까? 일단은 정의당 안을 지금 내놓았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 안이 오래전부터 논의해서 준비가 다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이 안을 내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냈는데 수요일 날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걸 내겠다. 특히 더민주당에서 공수처 법안을 내겠다. 공수처 법안을 국민의당과 함께 논의해서 만들겠다. 그리고 발의는 또 정의당까지 끼워서 하겠다. 그 발표를 해서 저희들이 다음 날 바로 하셨군요. 왜냐면 법을 만드는 데는 우리 이름을 거론 안 하고 법은 2당이 만들어 가지고 3당의 이름으로 내겠다고 해서 일단 그러면 법은 어차피 통합되게 돼 있습니다. 통합되게 돼 있고 몇 가지 이제 고위공직자의 범위라거나 또는 공수처장을 갖다가 어떻게 임명하고 누가 어떻게 추천하는가 등해서 강론에서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이 법안의 기본 취지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박bun계 의원하고도 통화를 해가지고 2당의 안을 더민주당 아직 법안 안 냈습니다. 안 냈는데 더민주당이 앞으로 낼 법안과 정의당이 낸 법안을 합해서 통합해서 다루자. 그리고 이걸 관철시킬 때는 공조를 하자라고 합의를 봤습니다. 제가 또 여쭤보는 건데요. 이 공수처를 신설을 하려면 과반의 그 찬성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네.
그럼 가능하네요. 사실 숫자적으로는. 근데 이제 국회에서 이제 뭐 의사진행과 관련된 절차가 있는데 저는 네. 새누리당이라고 해서 네. 이걸 다 반대할 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개인적 소신으로서는 지지하는 의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좀 잘 정치적으로 잘 풀어나가서 다수를 만들고 여론을 얻고 밀어붙이는 사실 그게 이제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지금 시점을 놓치면 원래 쇠도 그 발갛게 달구었을 때 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점을 놓치면 또다시 항상 그랬듯이 공수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사안과 현안이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고 또 유야무야되고 이게 뭐 진인척 채용 문제와 대표적으로 공수처 그 신설 법안이 두 개가 대표적인 사건인데 이번에는 예전과 뭐가 다를까요? 저는 전적으로 지금 말씀 취지에 공감을 하는 것이 예. 한편으로는 홍만표, 진경준, 우병우의 사태는 우리로 하여금 현실에 이게 또 사법부 그 준사법기관에 거의 이제 엘리트급인 사람들이어서 현실에 절망을 하게 만드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 개혁을 위한 사상 최고의 기회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죠. 하늘이 주신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면은 일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 오히려 지금처럼 달궈졌을 때 이걸 당금질을 갖다 제대로 하는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 생각해요. 공수처의 신설을 위해서 뭐 박 대통령이 계속 이 우수석을 계속 실드를 쳐주셨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그 지난번 그 NSC 그 국가안전보장회의 그 발언 때 두 가지를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는 이게 정말 제도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대통령이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 우병우를 비호하는 듯한 발언. 그다음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정무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 끝까지 버티겠다 하면서 또 그 본인 스스로가 검찰개혁의 그 재단에 하나의 희생양으로 자기 몸을 스스로 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 밖의 이슈로서 우병우의 그 비리나 위법, 탈법, 편법의 문제는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공수처가 여론의 중심으로 대안으로 떠오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약하지 않냐. 좀 더 강한 이 언론 플레이가 필요한 1, 2야당이 이제 합의해서 일단 법안을 또 제출하게 되면 좀. 근데 세상 모르는 게 없는 우리 노회찬 원내대표가 그 뭐 우상호 대표나 박지원 원내대표를 좀 더 강하게 그 압박하는 이런 모습들을 공개적 발언을 통해서 좀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보기엔 너무 점잖게 이 노 대표가 원내플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우상호 대표가 아는 게 많으면은 점잖하죠. 박지원 대표를 강하게 공개적으로 언론을 향해서 압박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사회면이나 정치면에 노회찬 화났다. 여소야대 팔아먹는 우상호. 뭐 박지원 이런 식으로 공격했다라고 하면서 왜 그래 알아서 할게라고 하는 이러한 공조를 외곽을 치면서 가는 방법도 있고 내부를 흔들면서 가는 것도 있는데 너무 점잖게 문제를 풀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불만이 좀 있네요. 제가. 아니 근데 노회찬 화났다 이렇게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 특별법 개정 문제도 그렇고 사드도 그렇고 시시끌렁한 법안 20개보다 공수처 하나 잡아놓는 게 앞으로 200개 이상의 국민들의 충격을 주는 초법적 범죄들을 막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바로 일주일도 안 된 며칠 사이에 그 우상호 대표나 박지원 대표가 공수처 법안 꼭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그쪽에서 아직 법안도 아직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화났다. 지금 제가 화나면 자, 그러려면 제가 이제 365일 화난 상태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아니요. 박지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사드 배치에 대해서 더민주당이 결정 안 한다고 한 일주일도 안 된 상황에서 더민주 압박했다고 계속해서 언론에 났잖아요. 안 한다고 했으니까 압박한 건데 지금 이건 공수처를 두 당이 내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세 당 공조로 내자라고 이렇게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 박bun계 의원하고 합의를 봤는데 그로부터 지금 사흘 지났는데 좀 있다가 때가 물론 되면. 이제 더민주당은 또 큰 당으로서 또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고민과 뭐 그런 거 있을 것이고 또 저희들은 또 확실하게 하자라고 더 강하게 촉구하는 입장인 건 사실이죠. 사실인데 다른 사안은 또 제가 따로 드릴 말씀도 있습니다만 이 사안
이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일단 한다고 하니까 저는 좀 잘 이렇게 국민들 새 당의 힘만 가지고도 부족하니까 국민들 여론까지를 좀 만들어내어서 그 힘으로 반드시 이번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멀리 가지 말자. 지금 딱 적기가 왔으니까 딱 좋은 때가 왔기 때문에 8월 임시국회에서 이거 처리하자. 그렇지. 예,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예, 진경준 검사장의 비리부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많은 의혹들, 현 정권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건들을 알아봤고요. 그리고 공수처 신설 법안 관련해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고향에 돌아오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예, 고향에 오는 거 참 좋네요. 네. 가끔씩 오세요. 예. 명절 때마다. 근데 좀 미안한 건 있어요. 고향에 왔는데 외지인들이 그 고향을 차지하고 있어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고향이 그런 거예요. 예. 예. 저는 국내에 살면 다 외부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